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 관련 이슈가 지금 하루하루 급박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 세지고 있고, 그럼 또 김정은은 더더욱 세지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뭐 화염과 분노, 거기다가 이제 뭐 포위, 뭐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굉장히 최고점까지 마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뭐 입장 표명이 지금 뭐 안 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다, 야당에서는 뭐 문재인 패싱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이 코리아 패싱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당하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 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안보 위협이 미국이 당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미북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거든요. 예. 그때 돼서는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이다라는 것은 말 자체로 사실은 이 실질적인 그 근거가 없는 예.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거는 초당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완할 게 있으면 또는 예. 조언할 게 있으면 뭐 청와대라든가 여당이 조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협력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거를 뭐 문재인 패싱이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뭔가를 흔들어 버리면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든 괌이 하나의 타겟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간에 뭐 양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아주 최고점에 가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 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안보 문제를 놓고 뭐 보수야당의 색채를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감을 살리고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핵 문제, 북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는 예.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북한이 지금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넘어서 미국까지 본토까지 향하는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ICBM이라든가 IRBM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북핵 문제는 주로 이제 협상의 주체를 미국 북미 간의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북한에 이런 데서 약간 우리가 이제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패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에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할 상황이 아니에요. 비록 북핵과 미사일이 북미 간의 주요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북한이 서해 도서와 그다음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네. 이러한 뭐 엄포도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실제로 이제 연평도를 또 포격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발을 지금 괌을 이야기하다가 네. 오히려 이 미국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못하고 오히려 우리 쪽을 국지적으로 예. 도발할 가능성도 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바로 그러한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고, 지금 북한의 핵과 그다음 미사일 문제도 원래 육자회담, 북핵 육자회담에도 한국이 주요 멤버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면에 나서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거는 다행스럽게 잘 열렸습니다만은 어저께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든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안 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카드를 남겨놓기 위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반도를 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나라 안의 상황을 좀 보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아마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물론 보셨겠는데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11년 만에 사과라는 것이 사과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사과라는 것을 저 본 적이 없고요. 예. 손혜원 의원이 뭐 적어놓은 것처럼 예컨대 황우석 사건이 다 드러난 이후에도 약간 감싸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와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공직을 임명받기 위한 사과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계가 정책의 대상이에요. 예. 근데 과학기술계가 지금 상당 부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학기술계라는 것이 이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그 관련 계셨던 이분이 이제 다시 그 직책을 맡게 되면서 예. 뭔가 이렇게 연구의 의지라든가 뭐 이런 걸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의지를 꺾는 뭐 이런 효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진보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임명과 관련해서는 예. 보호막이 돼줘야 될 그런 어떤 단체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면 이게 계속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께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제 이 논문 조작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는 그 논문에 황우석 교수가 그 당시 전화가 와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이름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나요, 보통? 과거에는 그런 적이 이제 학계에서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같이 공조를 올릴 때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작성하지 않고 이름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 자기 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의 그 시점을 보면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아마 그때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라는 것은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자기 글은 자기가 쓰고 자기 이름 내야지 남의 네. 글을 올리고 이름 올려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학계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진실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위배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판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과도 있지만 뭐 공도 함께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상당히 어저께 엄호를 했죠. 예. 그래서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출구 전략이랄까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이게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서로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어저께 이제 박기영 본부장은 어저께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11년 만에 뒤늦은 사죄를 하면서도 사퇴는 안 하겠다고 사퇴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어서 바로 청와대 대변인이 박기영 본부장 인사로 송구스럽다. 이거 송구스럽다의 주체는 문 대통령이다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과와 함께 공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도 당시 뭐 출입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봤는데 과라고 한다면 아까 황우석 내 사태에 연루가 됐고 과학위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과고 이건 사죄해서 마땅해야 될 그리고 사죄도 일찍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공은 뭐라 그랬냐면 IT 과학기술 경쟁력이 참여자분들 가장 높았는데 그때 그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뭐 우리가 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기 위한 그 당시 와서 이 기자실에 와서 이제 브리핑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한 열정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느냐는 그거는 뭐 여러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청와대는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까지 청와대도 엄호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저께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시민단체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미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당의 미방위원회에 이어서 손혜원 의원도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걸로 봐서는 예.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제 뭐 잠깐 이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면 정의당이 반대를 했던 과거 인사청문회 인사들이 그렇죠.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진 사퇴를 예. 한 결과가 됐는데 아마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책의 대상이 과학기술이고 그 예.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그쪽에서 반대가 나오면 그거는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구국의 어떤 뭐 이 심정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구국은 어떻게 돼서 구국이 되냐면 이 분이 사실은 그 공직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나올 때 구국의 어떤 기여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것의 정책의 대상인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혹시 있는 몰라서 거죠. 제가 정의당 이야기한 건 공교롭게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반대를 했는데고 예, 혹시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정의당에서 반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러났죠. 예. 반대 입장 분명히 표명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든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가 물러났고, 예. 근데 그러나 이제 또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급은 좀 낮지만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장관급들은 다 물러났는데 과연 차관급까지 그대로 적용이 될까 이게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야3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 사실 건강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예. 이게 장기화가 되거나 뭐 보험에 이게 안 되면 거의 가게가 파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이제 그 한 사람의 병으로서 완전히 이제 가게가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있습니다. 당위성도 있고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아주 막대한 이제 재정적 이제 지원이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돈이죠. 그렇죠. 문제는. 결국에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대 과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상당한 돈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세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세원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건강보험료가 이제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의 어떤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완만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컨대 이 문재인 정부 이 정부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걸 좀 더 큰 장기 플랜으로 잡아서 좀 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충격을 좀 완화해서 갈 때 좀 더 동의도 국민적 동의도 더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 욜로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인생은 단 한 번. 근데 이 이야기 글자가 이 단어가 문재인 정부를 두고 지칭을 하는 표현이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이게 예. 야당에서 이제 비판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번만 5년 단위의 단임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래서 5년만 잘하고 예산이라는 게 국가 재정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You only live once처럼 한 번 5년 동안만 잘하고 당신만 편하게 해서 떠나는 거냐. 빚은 다 다음 그리고 정부로 넘기냐. 그러니까 그 선심 국민들한테 5년 동안 쓰고 예. 그다음에 그 부담은 국민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지잖아요. 미래 예. 정권에게도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욜로 정권이냐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제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비급여 대상을 줄여가지고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 건데 바로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데 5년 동안 31조가 들어가는데 5년간 31조는 어떻게 확보한다고 칩시다. 그건 확보가 나는 5년 동안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 정권들에게는 그러한 한 번 준 혜택을 다시 철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중에 31조의 재원 중에 하나가 거론한 게 뭐냐면 건보 누적 적립금 10조 원을 이야기했는데 예. 누적 적립금이 다음 정권에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추세로는. 예. 사라져 버리면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세수가 더 거쳐가지고 이번에 어저께 발표해 보면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12조 이상이 더 거쳤어요. 예. 요즘엔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100대 과제에 들어간 돈이 178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발표를 예. 했는데 이 돈들을 어떻게 다 마련할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러면 완전히 걱정이 없는 완전히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31조를 들여가지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당초 63%에서 70%로 예. 높아진다는 거지 완전히 여기서 의료비에서 걱정에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또 너무 지나친 홍보도 오히려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차분하게요. 그리고 차근차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국민의당 이야기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이현주 의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네. 이현주 대표도 사실상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해서 아마 4파전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큰데 지금 사실은 어텐션은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출마를 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최하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하나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이라든가 이것을 누가 이제 차지하느냐 뭐 이런 쟁탈전을 하는 것이고 예컨대 무슨 개혁이냐 뭐 이 개혁적 중도냐 아니면 뭐 극중이냐 뭐 이런 어떤 논쟁까지 지금 벌어지는 장면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받고 또 호응을 얻어내느냐 지지 기반을 다시 회복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경쟁이 지금 27일이 전대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는 전대를 만들어내느냐가 국민의당이 다시 지지세를 회복하느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욱 개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